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도 없어 야당은 3.1 정신 훼손이라며 역사관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2주 만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외국에서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2% 넘게 줄며 수출도 7.5%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지난달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갖고 내일 마지막 TV토론회를 끝으로 모레부터 투표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번 달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강남 등 규제 지역에서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도 폐지됩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 일부 지역엔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해 각종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도심 곳곳에선 3.1절을 맞아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참가자들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사죄하라! 3.1절을 맞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범국민대회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죄하고 배상을 우리한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나라가 제대로 나가기를 아무리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 없습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서울시청에서 일본 대사관 근처 평화의 소녀상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3.1절을 맞아 서울시청 앞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보수정당인 자유통일당이 주최한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집회와 행진으로 차량 운행이 통제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혼잡을 빚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집회가 열리는 도심에서는 태극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정작 아파트나 주택가에서는 태극기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예전 국경일엔 태극기 다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는데요. 이젠 정말 옛날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등 국가대표 경기 응원전이나 정치 집회 현장에 흔히 등장하는 태극기. 국경일인 3.1절을 맞아 지자체가 앞다퉈 걸었지만 아파트나 주택 앞에 걸린 태극기를 보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3.1절이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태극기가 걸린 가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태극기의 의미가 종종 정치화되고 1인 가구와 개인주의가 심화하는 데 따른 변화로 보여지는데 기성세대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전에는 많이 다뤘는데 요새는 좀 안 다뤄요. 안정을 가져서 그런지 남들 안다는데 뭐 유난스럽게 다냐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가 하면 태극기를 달고 싶어도 대부분 집에 개양대가 없다 보니 스스로 개양대를 만들어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개양대가 다 있는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개양대가 없어서 이걸 청소 용구한 거리 사가지고 옛날에는 뭐 문방구나 뭐 다른 날 되면 앞에서 팔고 태극기 달아라고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찬밥 신세로 전락해버린 태극기. 국경일마다 아파트 곳곳에 빼곡하게 달렸던 예전이 그리워지는 3.1절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어제 3.1절 기념식에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주쳤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3.1절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는 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짧은 악수를 나눕니다. 서로 안부 인사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5달 만입니다. 기념식 이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대표는 일제강점의 책임이 조선 스스로에게 있다는 주장을 내일론이라고 한다며 3.1절 공식 기념사를 듣다가 귀를 의심했다. 선열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심정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해서 태평양 조그만 섬나라들도 치열하게 항의하고 싸우는데 바로 인접한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기념사의 문장은 홀쭉하기 그지없다며 진지함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를 소집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자유와 헌신의 3.1절에 민주당이 당대표 한 사람의 방탄만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파를 우선한 지역적인 시각을 기념사에 내세웠다며 3.1 정신을 짓밟은 건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담긴 의미들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연설문 상당히 짧은 편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기념사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간결한 연설문이었습니다. 1,300여자였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지막 3.1절 기념사의 4분의 1 수준이었고요. 비교적 짧았다던 윤 대통령의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 분량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 바로 10번이나 언급된 독립이었습니다. 자유는 8번, 다음으로 미래와 번영이 각각 5번, 4번 쓰였습니다. 독립은 3.1절 기념사란 점을 감안하고 자유는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하는 가치죠. 눈에 띄는 건 3.1절 기념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인 과거사나 반성, 사죄란 단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 네, 한번 살펴보시면 그동안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사죄 또는 반성 요구는 많은 경우 포함이 돼 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임기 첫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는 가해자가 끝났단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진실한 반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기념사에서 한 가해자와 피해자란 역사적 입장은 천년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란 발언도 유명하죠. 한일 관계를 강조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첫 기념사를 통해 역사의 진실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윤 대통령 기념사에서 사죄 요구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3.1절 기념사는 대일본관이 드러나는 연설입니다. 이번엔 직접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것보다 슬픈 역사를 잊지 말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을 적대시하기보다 우리 마음가짐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자는 말을 통해 좋지 않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뜻이 큰 걸로 보입니다. 연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직접 사죄를 요구하는 건 이제 전략적으로 좋지 않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해 공동 번영을 이끌 방안을 고민하는 연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규정을 했죠.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인데요. 마스노 장관은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 한일 간 가장 지금 큰 문제인 이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유족 측과 만나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뜻을 피력을 했죠.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 주말 비공개로 방한을 하는 등 한일 외교 당국이 해법 조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문제가 진전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 참여 여부에 노코멘트를 선언하면서 타결이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념사로 찬물을 끼얹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을 최대한 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한일 정상회담을 좀 염두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4월 말 방미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대일 문제도 매듭 짓기를 원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지면 이르면 3월 말, 4월 방미 전 방위를 짧게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 되고 협의만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 경우 5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일본 측이 윤 대통령을 초청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권영범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휴일인 어제도 당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김기현 후보에 대한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고양시에서 열리는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서 맞붙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대구 경북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땅 투기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라며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당의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등과의 연대를 협박을 통한 공갈연대라고 한 안철수 후보의 공격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남을 뒤에서 끄집어 당기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영남을 찾은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당 모두 불공정했지만 내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맞서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또 김기현 후보의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이 총선 악재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교체는 절반밖에 못했구나. 내년 총선 압승을 해야만 정권 교체가 완성되는구나. 전당대회에 나온 그 이유 하나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결선에서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맞붙는 걸 전제로 한 질문엔 김 후보가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는데 정통 보수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던 것은 김기현 후보 아니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입니다. 천하람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결선에서 김기현 후보와 맞붙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향해 나머지 후보들의 공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4명의 후보들은 오늘 경기 고양에서 마지막 합동 연설회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무려 42%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데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며 무역 수지는 벌써 1년째 적자입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01억 달러, 1년 전보다 7.5%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후 5달째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졌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 반도체 업황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디램이나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42.5%나 줄었습니다.
수출이나 투자의 그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게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가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만은 올 상반기 특히 1, 4분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은 554억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보다 19.7%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입이 수출을 웃돌며 지난달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2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무역 적자가 12개월 이상 지속된 건 지난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 이후 25년 만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속도를 좀 멈추고 올 하반기쯤 되어야만 한국 경제가 좀 정상화될 것이다. 정부는 수출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범정부 수출 확대 전략 이행 등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미 정부의 초과 이익을 반납하고 군사용 반도체를 장기간 공급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걸렸는데요. 우리 기업들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총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 미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지원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기준은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가였습니다. 미국의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국방부 등 미 정부 기관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공개하는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2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치를 넘는 초과 이익을 올리면 이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is is not that different from what you would expect of a venture capitalist. So if you're providing seed funding or loans or some kind of incentives, and that company does well, then a venture capitalist would get some of that profit sharing.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반도체 투자 확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겨 있습니다. 예상보다 엄격한 기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업들은 세부 조건을 검토해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미국의 보조금을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규정 마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주 만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해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는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한 북한 관련 기관 3곳과 개인 2명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칠성무역공사와 조선백호무역공사, 아프리카 현지법인 등 기관과 북한 국적자 황길수, 박화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관은 북한 정권에 속해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금 조달 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길수와 박화성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회사를 설립해 조각상 건설 사업을 통해 불법적인 외화 수익을 북한 정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들 기관과 개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미국 내 재산은 동결되며 관련자들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18일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둔 화성 15형 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미국도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2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5형을 최대 사거리 체제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조만간 고체 연료 추진체를 탑재한 ICBM 시험 발사와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의 엄중히 경고하며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온화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아침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원과 충청, 전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달괄령의 기온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하고 있고요. 서울과 대전의 현재 기온은 영하 0.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낮겠고요.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면서 갈수록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한편 나날이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격상됐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도권 합동연설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나란히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섭니다. 또 민주당은 김기현 의원 땅 투기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황운하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정부가 신설 중인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늘 입법 예고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계청이 오늘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1.6% 떨어지며 2020년 4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실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안준우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상태를 살피고 잠시 뒤 119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길을 가던 20대 남성이 또 다른 20대 남성 4명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갑자기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오더라고. 4명이서 밟다가 정신 못 차리는데 마지막으로 한 방. 집단 폭행에 가담한 남성 4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들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시작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나가는 회장원들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다가 시비가 되어갖고 가해자들 4명이고요. 경찰은 집단 폭행에 가담한 남성들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출발하려는 버스 바퀴에 슬쩍 발을 넣은 여성이 버스기사가 눈치를 채고 다가가자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윤길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류장으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버스에 올라타는데 정류장에 있던 한 여성이 버스 입구가 아닌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왼쪽 발을 슬쩍 뒷바퀴에 넣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출발하려던 운전기사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버스 밖으로 나갑니다. 여성은 그제야 바퀴에서 발을 빼고 잠시 주춤하다가 줄행랑을 칩니다. 여성이 달아난 버스 정류장입니다. 아마도 여성은 버스가 출발하면 기사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신고하면서 보험금과 피해 보상금 등을 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가 출발 전 밖을 살피지 않았다면 졸지에 사고 가해자가 될 뻔했습니다. 앞으로만 타고 뒤로 내리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 출발점이라 갖고 다행히 그래도 발견을 해갖고 사고는 면했는데.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소속 회사한테 알려야 되는데 사고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조용히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합니다.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사고를 유발하다 사고 영상 등 증거로 적발되면 보상은커녕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이미 양성 반응이 나온 대마와 프로포폴 외에도 또 다른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나왔습니다. 투약한 마약은 총 4종류로 늘었는데 유 씨의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통보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 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넘겨받아 정밀 감정을 벌인 결과 대마와 프로포폴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코카인과 케타민 등 마약 성분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약은 총 4종류로 늘었습니다. 식약처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씨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100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재작년에 사용한 프로포폴 투약량만 73차례에 걸쳐 4,400ml에 달하는데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은 한 달에 1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환각과 중독이 강력해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케타민은 전신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오남용 우려가 있어 지난 2006년 마약류로 분류됐습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 관계자와 의료 기록 등을 조사한 만큼 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산림 37헥타르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꺼진 경북 예천군의 산불이 일부 되살아났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의 한 야산에서 다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밤샘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시작된 산불은 18시간 만인 어제 오전에 꺼졌지만 강풍으로 인해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일단 방화선을 구축한 뒤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일기 석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확산되면서 강제 전학을 갈 정도의 학폭 징계는 생활기록부에서 10년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학교 폭력을 저질러 강제 전학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예외 없이 2년간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종전엔 아예 삭제가 가능했던 걸 지난 22일 교육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입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강제 전학 등의 학폭엔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법적인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를 가보면은 거리가 깨끗한 이유, 버리고 싶어도 그 처벌이 이제 강화되면서 그 싱가포르 거리가 깨끗해진 거거든요. 발의된 개정안엔 강제 전학 처분은 생기부에 10년간 기록이 남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한 조치 사항은 1호와 2호 단 2개에 불과하고 3호부터 8호까지 2년에서 10년으로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징계가 세졌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학폭이 학생부 기재가 10년이 넘었는데 학폭이 감소했냐?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히려 학폭은 증가했다. 그 진정한 사과나 또 회복, 치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그 학폭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나 심의 과정에서 그런 상담이나 교육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보고 이달 말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서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가 들여다본 정보에는 승차권 내용을 비롯해 회원가입 당시 기재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해당 직원이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직원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정보들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팬이라서 호기심에 조회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코레일 측은 현재 직원을 직위 해제한 상태이며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걸어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는데요. 해당 가구의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과 세종시 관계자, 입주민 수십 명이 몰려가 일장기 개양에 항의하며 내릴 것을 요구하자 해당 세대주는 자진해서 일장기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세대주는 한 언론에 본인은 일본인이라며 한국이 너무 싫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는데 알고 보니 해당 세대주는 한국인이라 적혀있는 입주민 등록카드를 갖고 있었다죠. 누리꾼들은 세종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치매 진단을 받은 브루스 윌리스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다이하드 시리즈와 아마겟돈 등으로 멋진 액션을 선보였던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 67세의 나이에 치매 진단을 받아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최근 가족들의 보호 속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 부인 엠마 해밍과 5 자녀들은 물론 전 부인인 데미 무어까지 온 가족이 브루스 윌리스의 간병을 돕고 있다는데요. 특히 부인 해밍은 치매협회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투병 중인 남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우고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갚느라 부담이 큰 분이라면 원금은 조금 천천히 갚을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70%를 넘으면 원금을 천천히 갚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할 수 있는 주택 가격도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현재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지난해 가계가 소비한 돈 가운데 자녀 학원비에 쓴 돈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2019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지난해 자녀 학원비로 월 평균 36만 원을 지출했는데 2020년보다 18.3% 늘었습니다. 학원비도 오른 데다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자녀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해 사교육을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생산직 채용을 위한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생산직 공채는 무려 10년 만인데요. 이번 채용은 고졸 이상이라는 학력 조건 외에는 전공과 연령, 성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정년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현대차 수험서 판매도 느는 등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달부터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서울, 강남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폐지되는데요. 3월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규제들을 최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들도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30%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상한이 60%로 적용됩니다. 또 실수요자가 규제 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됐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이 사라지고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도 허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풀립니다.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미계약분에 대해 얼마든지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자기 돈으로 빚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을 사게 해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적체 매물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고금리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여전해 분위기가 반전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웅담의 효능은 근거가 없다지만 아직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비인도적인 담즙 채취 과정이 더 문제인데요.
사람의 욕심에 시달리던 곰들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힌 반달곰들. 먹이를 받아먹는 것조차 힘겨운 모습이죠. 담즙 채취를 위해 베트남의 한 불법 농장에서 사육되던 반달곰 5마리가 구출됐습니다. 전통의학을 믿는 아시아 관광객들의 웅담 수요가 여전해서 불법 사육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곰들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좁디 좁은 철창에 갇혀 지낸 걸로 추정됩니다. 부적절한 식단과 환경 탓에 질병과 영양실조, 정신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 보호소에서 잘 치료받고 남은 생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세상 가장 힘든 경주로 알려진 사하라 사막 마라톤이 올해도 열렸습니다. 극한의 레이스를 통해 연대와 희망을 전해준 참가자들을 만나보시죠. 총성이 울리고 환호성과 함께 주자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자동차조차 멈춰선 사하라의 모래벌판을 뛰고 또 뛰는데요. 풀코스인 42.195km 경기를 비롯해 주행거리가 각기 다른 4개 경기에 수백 명이 참가했습니다. 드넓은 사막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알제리에 있는 사라위족 난민 캠프입니다. 모로코의 점령지인 서사하라 지역에선 원주민인 사라위족이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는 중인데요. 이 사라위족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 완주를 통해 희망을 전한 참가자들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심야 열차 충돌 사고로 최소 120여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아직 실종자가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역장은 체포됐고 교통장관은 사임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열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고 크레인으로 열차 잔해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28일 자정쯤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출발한 여객열차와 북부 테살로니키를 떠난 화물열차가 중부 라리사 인근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습니다. 여객열차에는 승무원과 승객 35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현지 언론은 아직 최대 60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애가 탑니다. Με ενημέρωσε σήμερα το πρωί οι φίλοι μου ότι 3 φίλοι μας ήταν στο βαγόνι 5. Είμαστε εδώ και περιμένουμε. Στους τραυματίες δεν είναι, στους νεκρούς δεν είναι. 경찰 당국은 라리사 역장이 선로 변경을 잘못 지시해 두 열차가 충돌한 것으로 판단하고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현지에선 그리스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교통부 장관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직을 내려놨습니다. Σήμερα είναι μια πραγματικά θλιβερή μέρα και όλοι όσοι έχουμε βρεθεί εδώ εκφράζουμε την οδύνη και τη θλίψη διότι οι σκηνές που βλέπουμε είναι πραγματικά συγκλονιστικές. 그리스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지금까지 확인된 한국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직후 시행되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어제부터 사라지면서 중국 여행객들의 귀환을 반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새학기가 시작되는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인데요. 전남주 기자가 인천국제공항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온 여행객들이 곧바로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어제부터 중국발 입국객의 PCR 검사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입국객들은 도착 직후 이곳에서 PCR 검사를 받았지만 어제부터 검사 의무가 사라지면서 검사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주간 양성률은 최근 0.5%로 낮아졌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해제된 가운데 한 주에 62편이던 중국발 항공편은 100편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울 명동 등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20만 명에 그친 중국 관광객이 올해 20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홍콩, 대만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중국 분들은 아무래도 뭐 저희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분들이 또 이 먹거리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오늘부터 본격 새학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이 시행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특히 강원과 대전, 전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7.7도, 대전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서울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3도 선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7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낮겠고요.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나날이 대기의 메마름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격상됐고요. 서울 등 내륙에도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울릉도 독도는 오전까지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5도, 안동은 영하 1.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겠고요. 갈수록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